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4일에 내려집니다. 국회 측이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던 만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금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네요. 방금 국민연금 개혁 법안 이것도 큰 뉴스인데 그거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헌재 탄핵 선고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4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에 헌재 결정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한 이유 뭘까요? 일단 내용상으로 탄핵 소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사건의 내용, 줄거리 이런 것들이 간단한 편이고 쟁점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나온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심리가 먼저 끝나고 이제 평의도 먼저 끝나는 이것이 충분히 예상이 됐고 실제로도 뭐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끝나다시피 했었죠. 여기서 뭐 전략적으로 조금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할 때하고 뭐 나를 맞춘다거나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내용상으로는 뒤로 늦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절차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만한 것이 탄핵 의결 정족수 부분일 거라고 봤어요. 사건 내용보다는 이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는 법 밖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심도 있는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선고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네, 150일이냐 200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이 아주 핵심 쟁점이 되고 그렇다면 150일, 200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윤주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헌재도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국회가 어쨌든 탄핵 소추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완전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기각에 맞춰져 있으나 다만 명백하게 국무총리가 아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무총리의 직무를 문제 삼아서 탄핵 소추하면은 15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권한대행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다면은 특별전속 수익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예컨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또 거부권의 행사한 부분, 특히 거부권의 행사한 부분 자체는 일단은 뭐 아예 탄핵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라고 자체도 볼 수 없지만 거부권 행사와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이 두 부분은 명백한 권한대행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아예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각하의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근데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전체를 모아서 기각 결정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주진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행간을 읽다 보니까 기각은 나오는데 조금
의견은 갈릴 것 같다. 약간 이런 예, 뉘앙스예요. 일부 의견을 내면서 이거는 아예 헌재가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애초에 의결 정족수 부분에 있어서 네. 절차적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일부 재판관들이 좀 보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안 낼 수도 있다. 그 예. 부분은. 아니, 근데 아마 좀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엇갈린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그럼 전체적인 결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기각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 기각이 맞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떤 네. 결론이 나오리라고 보세요? 저는 완전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아닐 때에 했던 탄핵 사유 네. 부분은 151석 정족수가 인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권한대행일 때 그때 200석의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신분으로서 권한대행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151석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갈릴 거라서 부분 각하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은 저는 없을 거다 거의.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일단은 한 총리가 뭐 사실 비상계엄에서 동조했다거나 뭐 그럴 정황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책임의 문제는 있겠죠.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됐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소위 같은 뭐 한한 체제를 구성하려고 했다. 이 점도 그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한 총리도 그럴 의사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포함돼서 기각되지 않을까. 다만 근데 헌재에서도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이라든지 또 그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하도록 법에 적혀 있는데도 안 한 점 이런 점들은 이 자체는 뭐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를 덧붙일 가능성이 있다. 네. 전체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별개 의견으로서 제출될 가능성은 최소한 있는 것이고 전체 의견으로서도 뭐 헌재 입장은 불임명 헌법재판관을 불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차 상기시키는 그런 구절은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께 하나 드릴게요. 그 정당 반응이 나왔는데 여당은 뭐 대체적으로 환영, 야당은 유감이다. 왜 유감이라 그러는 거죠? 일단은 다른 걸 차치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하는데 윤 대통령 선고 왜 이렇게 늦춰지나 이런 부분들이 유감이 되는 거죠. 이건 많은 국민들도 윤 대통령 선거를 네. 즉각하라는 그런 차원의 유감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기본적으로? 되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반드시 어느 쪽 한쪽을 더 앞세워야 된다거나 뭐 동시에 해야 된다거나 이런 법은 없는데 근데 윤 대통령 선고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선고 소식부터 먼저 나오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좀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니까 빨리 복귀하면 좋다 뭐 이런 차원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윤주진 평론가님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면 그게 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실제로 그럴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사유는 예. 거의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또 기각이 나온다면 그러면 지난번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해서 줄줄이 기각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국민적 여론이 정말 민주당이 진짜 탄핵 소추를 너무 남발하고 있구나. 근데 라고. 총리마저 기각이 되면 예, 그런데 그 국정 공백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재 직무가 정지돼서 권한대행 체제인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에서조차도 네. 탄핵을 소추했는데 이마저도 들여다보니까 또 기각이네. 이렇게 되면 아마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당의 야당의 이런 폭거 또 줄줄이 하는 그런 탄핵 소추 남발이 나의 국정을 너무 어렵게 했고 그것이 거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는 아마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된다면은 그런 심리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 공감대가 판결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쓸 때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에 이르더라도 이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 소추 남발로 인하여 윤 대통령이 상당한 위기의식과 국정 마비에 준하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결정은 결정대로고 내용은 내용대로 충분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또 추후에 또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다퉈볼 만한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예. 질문 드린 김에 하나만 더 예. 드리면 그 전에 이제 이게 뭐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같은 날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우리가 예상도 일부 네. 했었고 네. 아니면 같은 날 아니더라도 상당히 붙어서 할 거다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붙어서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거는 약간 별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선거와의 날짜성의 어떤 인터벌이랄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예. 이른 시점에 하려고 결정을 했다면 저는 붙어서 하는 게 좀 맞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컨대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네. 그러면은 진짜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즉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복귀시키는 것이 우리의 공공의 이익에 비춰서 봤을 때는 옳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판단한다면 네. 그럼 한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조금 텀이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윤 대통령 선거는 언제쯤으로 그 예상이 되시는지 플러스 한 총리의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내용상으로나 네. 시점상으로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고 내릴만 하니까 선고를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다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늦춰질 거다라는 근거가 되거나 혹은 더 당겨질 거다 이렇게 뭐 연결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에서 이 공직자를 파면할지 말지의 여부인 거지 복귀 시점이라든지 뭐 국정 공백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재가 그걸 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봐요. 네. 물론 고려는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절대 아닌 거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이것만으로 어떤 영향을 미뤄 짐작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내용상으로도 사실 많이 분리가 돼 있죠.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군경의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게 그 탄핵 찬성층이라든지 혹은 야권이나 민주당에 타격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미 가닥이 잡힌 게 지난주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고 선고가 났는데 그 결정문에 국회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거는 한번 탄핵 소추해서 따져볼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헌재가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틀린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충분히 대중적으로도 물론 이미 이제 탄핵 소추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이것 봐라 줄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근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크게 대중적으로도 네.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한덕수 총리도 복귀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이 사태를 불러온 책임이 있다. 이런 여론이 또 크기 때문에 여론상으로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언제 나오는지 뭐 이건데 지금 과연 헌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세게 인용과 기각을 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부딪히고 있다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아니 뭐 거의 그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한쪽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걸 다듬고 있다. 그는 저희 밖에서는 모르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와중에 여당에선 기각 얘기를 하다 최근엔 또 각하 가능성 커졌다고 하면서 이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과 네. 말투가 비슷한 제가 뭐 친하다고는 안 하겠어요. 친하다 그러니까 자꾸 부인하셔서 말투가 비슷한 나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어려울 것이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다. 뭐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더더욱 탄핵 어려울 네.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합리적인 논거는 여기서 없다고 보이지고 봐요. 그냥 예. 뭐 우주의 기운이 그렇다 수준의 말씀이 아니실까 그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뭐 지금 사실 헌재 내부의 평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고 다들 짐작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괜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각하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것 일종의 실토라고 보는 게 각하 얘기를 하는 분들은 사건 내용이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내용에서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각하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헌재 내에서 싸움이 붙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물론 모르는 입장입니다만 신빙성을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각하가 될 거면 진작
각하가 됐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기 그렇게까지 변론을 10차례까지 11차례까지 하진 않았을 그렇죠. 거다. 그리고 절차적 쟁점들은 변론 열기도 전에 이미 쟁점들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숙고를 했을 것이고 네. 정말 각하 사유가 있으면은 아마 3월 초쯤에 이미 많이 윤곽이 나와서 진작에 탄핵이 각하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각하의 어떤 논거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네.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소추안 한번 부결된 것을 다시 소출을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사 재판에도 맞지 않고 탄핵 심판에도 맞지 않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일사부재의죠. 리가 아니라. 근데 동일 회기 내에 같이 똑같은 것을 소출을 시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형사재판에서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기소를 했다가 그 판결을 받은 것을 뒤집을 수는 다시 기소해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흥결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이게 각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관계 특히 여러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저는 포고령 이걸로 결정적이라고 봐요. 포고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에게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곽종건 전 사령관한테 인원이라고 했던 의원이라고 했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국헌문란의 목적까지도 인정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은 충분히 전원일치로 인용될 만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평의가 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변론기일 때 나왔던 변론하고 이게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국회와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까지 더 판단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윤지진 평론가님은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전체적인 총론으로 만약에 이게 전혀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이었다면 네. 그랬다면은 훨씬 더 내부적으로 그런 시그널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도 대체적으로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네. 강론에 있어서의 서로 쟁점을 좀 뜯어가는 계속 뜯어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자, 저거는 저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좀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각하 얘기 지금 여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가능성보다도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네. 이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그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국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쨌든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민주당이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탄핵 이야기를 뭐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실은 계속 탄핵의 이른바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만약에 각하가 되건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은 또 탄핵 이야기를 꺼내겠죠. 그러나 그때가 그거를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아마 더 똘똘 뭉칠 겁니다. 그러면은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낸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처리 문제가 있고 만약에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중심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다만 뭐 기각 인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좀 단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렵다. 예. 야당은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자, 오전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리하지 않는다면 국정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국민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제 그 즉각적인 그 선고를 이제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또 이게 공교롭게 이제 이번 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그랬을 때 만약에 뭐 다음 주라고 할지라도
여하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이거하고는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네. 이거를 연관지어서 우리가 또 뭐 시간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연관을 또 안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 이 부분도 좀 민감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이 대표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재가 그 시점을 일부러 감안해서 탄핵 선고 시점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네. 설령 어떤 재판관들이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 재판 결과가 동시에 나와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티를 안 낼 것이고 입증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뭐 고의로 시점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민감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느 쪽 결과가 먼저 나오든 간에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쪽은 뭐 이게 시점의 순서가 있다고 치면 한쪽은 좋다가 많은 거고 다른 한쪽은 싫다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상쇄됩니다. 어차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점상으로 어느 쪽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것은 사실 시점상의 거리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차라리 예. 그 내용을 만약에 2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그거를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대선이 열릴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하다 네, 이거죠.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 시점보다는. 같아요. 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현재합 탄핵 찬반 지표 이제 있었는데 거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재합 기자회견 중에 아마도 탄핵 반대 시위대가 던진 그 계란의 얼굴을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정면으로 그냥 맞았는데 그 사진도 나오고 그러던데. 자 백혜련 의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일단 뭐 기자회견 전반적인 취지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하게 해라라고 하는 취지였고 뭐 여러 의원들이 발언들이 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뭐 발언을 좀 얼추 마치는 그런 시점에 이 계란이 날라왔다.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이 계란을 던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주목이 안 되지만 네. 계란을 던진 사람도 지금 특정이 안 됐어요? 그 본인들의 주장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결국 폭력 행위가 부각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폭력인가? 네.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치 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를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광장의 흐름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틀고 가는 건 전적으로 정치 리더들한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폭력이 나올 때 진영을 불문하고 설령 우리 편이라고 해도 이런 사람은 파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즉각 경찰은 전담팀 구성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방침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혜련 의원이 너무 아프다고 찐계란인가 봐 뭐 그런 얘기 되네. 왜냐하면 이게 계란이 터지면서 안 아파야 되는데 계란이라는 게 특징이 네네. 그 본인은 되게 약간 좀 놀랐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재발되고 이런 부분은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폭력 집회라든지 뭐 네. 테러 이런 것이 없는 나라는 없는데 다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하지 말자 자제하자라는 메시지보다도 더 좀 부추긴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야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지지자들이 너무 격앙이 됐고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을 자꾸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근데 뭐 일각에서는 왜 경찰이 미리 막지 못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 앞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공간이. 네, 거기가 무슨 뭐 대규모 집회를 할 만한 사실 공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반 집회자들이 무르르 섞여 있는 곳이고 또 문제는 거기 지나다니는 행인들 중에는 전혀 집회와 무관한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다 사실은 한 명 한 명 잡아서 뭐 소지품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이 막지 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치 테러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후진적인 그러한 죄악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여야 의원들이 말로 현재 테러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강경 그 지지층에 약간 업혀가는 이게 뭐 왜 그런 면도 그러냐면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최근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 예. 팬덤 정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나를 따르는 소수의 똘똘 뭉친 팬들이 없으면 절대 큰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조바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야 중진 의원들이 특히 나도 이번 기회에 강성지 2층을 나의 펜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저는 그런 일환으로 계속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안 그러셨던 분들도 강경 발언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 모른다고 요즘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요 뉴스지만 요거는 조금 속도감 있게 할게요. 여야가 국회가 이제 본회의 통과시킨 거죠. 국민연금 개혁 법안 18년 만에 이 세 번째 개혁 법안이라는데 이게 18년 만에 이제 나온 법안입니다. 자, 보험료율 내는 돈 9%에서 13%, 소득 대체율 받는 돈 40%에서 43%. 요거는 이제 여야가 모수 개혁은 합의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뭐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연금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합의가 돼서 이제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뭐 군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 모수 개혁 말고 다른 부분들도 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일단은 모수 개혁 관련해서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네네. 이 모수 개혁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제 합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극적인 타결이 된 것이고 일단 현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관련한 모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 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군복무, 출산 이 기간에 연금을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 크레딧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군복무 마친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도 6개월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2개월로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현행 둘째부터 자녀 수에 대해서 추가 가입 기간이 산입되는 출산 크레딧이 있는데 첫째부터 확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윤준희 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대립 전국화에서 민생 이슈 통과시키고 또 특위에서 앞으로 또 논의해서 더 세부적인 거 마련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물론 뭐 안 한 것보단 낫죠. 네네. 특위도 이제 그래도 비교적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그다음에 비교섭 단체 1명. 나름대로 뭐 여야 의석수에 비춰봤을 때는 균형을 조금 많이 반영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특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특명은 구조개혁입니다. 근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세월이거든요. 오늘 저는 같은 세대로서 김재섭 의원이 한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모수 개혁으로는 물론 국민연금의 뭐 고갈 시점을 좀 늦추고 적자 전환을 하는 시점을 뭐 길게는 7년에서 뭐 이렇게 좀 늦추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땜질에 불과하고 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은 빨리 고갈될 것 같으니까 좀 더 내고 그 대신 더 내면 좀 억울하니까 좀 더 받게 해주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는 만시지탄이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구조개혁을 여야가 하지 않으면 이 개혁안은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섭 의원 지적대로 이번 연금개혁은 반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개혁이었기 때문에 당장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여야가 좀 만족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까지 듣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 시간대를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강남 순환도로 성산 방향인데요. 봉천터널에서 관악터널 입구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도리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4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가평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10km 정체, 서안산에서 월곡 분기점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천안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구간 사고 여파로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나들목까지 8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이 이틀째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서 테러 조장한 이 대표는 석고 대지하라. 이거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뭐 조폭이니 시정잡배니 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숨진 것까지 상기시키면서 참 섬뜩하다. 이게 중진 의원들이 또 이런 그 기자회견도 하고 뭐 심지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조폭과 연계시켜서 아예 당명을 제명인의 여의도파로 바꿔라. 뭐 이런 이건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코믹을 섞어서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이제 비난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 뭐 자장격이죠. 친 이재명계 자장으로 많이 불렸던 분인데 표현이 과한 면은 있지만 국민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왔는데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죠. 근데 그 분노에 사실 근데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혹은 탄핵 소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체포를 해야 된다. 여기는 국민 누구나나. 이게 국민 분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조인다운 말씀이 아니신 게 직무유기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도 논란은 있는데 왜냐하면 직무유기란 죄가 그렇잖아요. 보통의 뭐 강도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행범이다. 이게 뚜렷하게 성립이 되는데 직무유기는 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법조인으로서도 이거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보고 네. 사실 왜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지 좀 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조바심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네.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바심을 갖는다고 해도 체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조폭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약간 공권력적인 거다. 이것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신천지 압수수색 때 현장에 나가 있다거나 이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좀 그런 기분을 좀 너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도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뭐 헛나온 말이든 간에 그리고 몸조심이라는 게 건강 걱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신변에 대한 몸조심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상당히 그 위협 적으로 그렇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빨리 사과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몸조심하면 뭐냐면 우리 그 깜깜한 골목길에서 귀가할 때 그 뒤통수 조심하라 이런 밤길 조심이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윤주진 저는 평론가. 이게 우발적 발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다시 몇 번 돌려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표정?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설명을 앞에 구구절절하고 예.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몸조심해라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기승전결이 뚜렷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전혀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저는 몸조심보다 훨씬 더 사실은 위험한 표현은 국민 누구나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국민이 하는 건 체포가 아니죠. 그건 테러죠. 사실 그렇잖아요. 국민은 체포권이 없잖아요. 국민이 체포를 당신한테 달려들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행범은 일반 시민도 체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현행범이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뭐 누군가 강도를 하고 살인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예,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너 체포할게 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진짜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지지자들 중에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어떤 위험한 짓을 너에게 할지 모른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익히고 이 말을 듣는 재명인의 마을 회원들 중에 이 누군가는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의 명령인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백혜련 의원에게 던진 계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험한 일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고 또 야당 대표로서 사적 제재,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근데 반면에 또 여권 잠룡 중 한 분이죠. 안철수 의원 발언도 논란 빚고 있습니다. 뭐 조금 복잡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개 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건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과 너무 유사한 행동이다. 윤진 평론가님 무슨 얘기하다 이거 나온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이거 뭐예요? 최초 발단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드는 뭐 AI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니까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토론을 받았더니 또 뭐 급이 안 맞느니 어쩌니 이제 이러면서 이게 미뤄졌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나랑 토론하자. 내가 뭐 안랩 출신이고 뭐 기술자, IT 전문가고. 컴퓨터 전문가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의 토론에 임할 명분은 사실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과 대담을 하니까 나랑 토론 안 하고 대담으로 꽁무니를 뺀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거였군요. 그 부산에서 가덕도에서 있었던 테러를 끄집어낸 것인데 부적절했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안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당에서도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건데 네.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 그 사람이 피해를 본 부분을 거명하는 것은 이거는 폐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 범죄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됐던 사건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갔죠. 이거는 사람이 쓰러질 만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목을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비껴나갔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행위였고, 그래서 이 가해자도 중형을 선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건을 사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서 정말 미동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크게 걱정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하고 그 방송을 같이 하고 있다가 네네. 속보로 그 소식 그랬군요. 들었는데 그 국민의힘 패널분 또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왜 트럼프 대통령처럼 파이트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선거기일 예고 늦어지면서 광장 열기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요. 자, 여야는 서로에게 승복 메시지 명확하게 내라 이러고, 특히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먼저 내라.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그 전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짧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신 평론가님? 일단 뭐 그 승복 존중 그런 거 전에 사실관계와 논리에 좀 충실하게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거면 그걸 반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반론할 수 있는 논거를 지금까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존중이나 승복 같은 건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이후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이걸 부디 왜곡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력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 폭력을 쓰는 자는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도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적어도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없앨 수 있는 이런 좀 단초들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줬으면 합니다. 승복과 함께 물리적 폭력은 정말 없어야겠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윤주진 평론가님? 저는 일단은 여야 대표가 뭐 대표가 됐든 뭐 원내대표가 됐든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폭력과 테러 이런 것들은 제발 멈추자. 그리고 서로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승복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좀 함으로써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정치권의 좀 선제적인 행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 일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요. 탄핵 심판 결과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식을 멈춰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지지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물론 아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좀 승복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탄핵 심판이 결과가 중요해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윤 대통령의 승복 문제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승복을 하자마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층들이 집단적으로 불복하면서 폭력적 사태가 일어나는 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것을 막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좀 공통의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그리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특검 법안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에요?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이게 상설 특검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상설 특검 제도를 통해서 이제 특검을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안인데 일단 이 수사 대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거론이 됐다가 계속해서 특검이 안 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의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이렇게 총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야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양보하거나 포기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별도의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의 기간도 더 넉넉하고 특검 규모도 더 크거든요. 근데 상설 특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뭐 3개월 단위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특검이 아니라 상설 특검으로라도 처리를 해보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절충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제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상설 특검은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는 건데 관건이 되는 건 또 어떤 특검의 임명이랄지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랄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 버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설 특검안에 대한 여당 입장은 뭐예요, 윤주진 평론가님? 오늘 당론으로 상설 특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민주당 등 야당만 주도하는 상황에서 일방 처리가 된 것인데 아마 여당은 물론 이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의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존의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좀 별 다른 징후 없이 계속 상설 특검 역시도 그냥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좀 고수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여당의 당론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경찰 특별수사단이 포착한 정황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된 뒤에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질책했다. 는 이제 주장인데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이 사실무근이다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 즉각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한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거를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뜬 소문을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영장에 반영이 됐고 이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이런 것들을 막 녹음해 놓은 파일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복수의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해서 이걸 다 알 수 있을까요? 경호처 관계자가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본인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일단 의혹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특히 이 체포 당시에 원활하게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전됐던 부분, 뭐 막혔던 부분 이런 것들이 뻔히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영부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를 포함한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런 사건이 또
의혹이 터지게 되면은 사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보고 조폭이냐 깡패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 영부인은 총까지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물론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쏘고 싶고 나도 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폭을 넘어서서 마피아에 가까운 것인데 이러면은 뭐 국민의힘도 이 진상부터 빨리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타 진영 보고 조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예.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글쎄 이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진실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인데 다만 저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극단적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이제 감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뭐 아무 말 대잔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과 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사실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직접 뭔가 말을 한다든지 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그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의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 개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 절차 시기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이 와중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한다. 예. 연동될 수 있다고 보세요. 윤주진 평론가. 그러니까 왜 음식점 가면은 네. 짜장면 개시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주문하면 재료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소추 개시는 했지만 전혀 할 의지가 없고요. 만약에 탄핵소추 하는데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해 버리면 너무 김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를 두고만 볼 수 없고 지지자들은 난리가 나니 뭐라도 좀 지지자들에게 그래도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탄핵소추 개시 정도까지 얘기한 것이고 아마 그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한 총리 선거 때문에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수인 평론가님? 이거 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요? 한덕수 총리가 기각돼서 돌아온다 이 부분을 민주당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면 또 네. 탄핵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한 총리 돌아왔기 때문에 최상목 총리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최상목 부총리는 충분히 탄핵 소추해야 될 대상이다. 위헌인 거를 뻔히 판단까지 나왔는데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죄가 오히려 검토가 안 된다면 적용이 안 된다면 탄핵 소추로 그리고 파면으로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거 말고는 어떤 그 응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조치에 대한 응분의 조치 그거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해도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탄핵 기각이 좀 줄기각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지금까지 29번인데 딱 숫자가 맞아 떨어져요. 30번으로. 근데 예. 실제로 탄핵 소추한 거는 그렇죠. 14건 정도였는데 예. 근데 지금 아까 속보로 들어왔던 게 최상목 권한대행 과거에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진 게 있어서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에 강제수금 의혹 이걸로 뇌물 및 강요죄 혐의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고발한다라고 해요. 네. 이 기세면은 탄핵 소추를 실제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걸 잡혀놓기만 하고 안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닌가.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보시는 거예요. 뭐 오늘 내일 하진 않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8144님이 지금은 민생에 올인할 때입니다. 내수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주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온갖 추측성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언론, 특히 KBS 한국방송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2분도 채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주로 여론조사 관련인데 검찰이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오세훈 시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뉴스센터 K 정치 토크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입니다. 58세,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9대, 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입니다. 55세,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전공 수료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당 최재희 후보입니다. 48세, 직업은 정당인이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구로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과 진보당 구로구 위원장입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입니다. 35세,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유통일당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자유통일당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경력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한진이는 최근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집에 난 큰 불로 인해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린 한진이네. 그날의 사고로 한진이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심한 전신 화상으로 입원 중인데요. 한진이 역시 화재 발생 시 흡입한 유독가스로 인해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와 한진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한진이의 봄은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는데요. 딸을 잃은 슬픔과 가족들의 상처 앞에 아빠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아갈 거처조차 막막한 한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구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기에 좋은 대체로 맑은 날씨였고요. 낮 기온도 예년만큼 올라서 포근한 봄 날씨였습니다. 강약을 반복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이 봄바람이 매섭고 쌀쌀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속담이 많습니다. 품으로 기어든다는 말이 와닿는 오늘인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었지만 주로 동쪽,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 쪽은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모레까지 강풍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동쪽과 울산 등 일부 경남의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3, 4도씩 오르면서 낮에 퍽포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맑겠는데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 수도권 등 중서부 전북의 미세먼지 나쁨 단계 유지하겠고요. 내일은 북동 지나면서 영동 및 전남, 영남도 밤에는 대기가 혼탁해지고 대부분 지역의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모레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6도 등
0도에서 9도,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전주 20도 등으로 예상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도 남해 쪽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통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제2요구권 대상이 아니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대행은 자진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돼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계란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헌재 앞에서 농성 중인 1인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가족부 직원에게 총을 안 쓰고 뭐 했느냐고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경호처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선고가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면서 선고 시점은 언젠지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4일에 내려진다고 오늘 오후에 헌재가 밝혔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평의가 당초 예상보다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승규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헌재가 그동안 재판과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결국 결과의 정당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의 정당성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고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탄핵을 불복한다는 등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예상되었죠. 네. 그런 면에서 또 국민들이 많이 거리를 나와서 이에 대한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네. 헌재가 뒤늦게나마 이런 절차적 흠결 등을 좀 평의 과정에서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측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 등이 헌재의 어떤 여기 평이 또는 평결이 늦어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한덕수 총리 선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앞뒤가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 관측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온 거 뭐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가 그 한덕수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대항이니까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데 그것을 국회가 절반 그 과반수를 이렇게 소출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됐고 그런 만큼 대행의 여러 가지 법적 지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헌재가 그동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미뤄왔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 헌재 여러 가지 이념 편향성 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동안 평의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도 또 날짜가 잡힌 것을 보면 헌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우선 한덕수 총리 판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판결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음 주가 상당히 고비가 되겠네요. 분수령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월요일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죠. 탄핵 심판이고 또 그 화요일 날은 이재명 대표가 목요일인가요? 26일이니까. 26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예. 그러면은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마 27, 8일 그 8일 정도 다음 주에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측이죠. 저희가 헌재에 지금 발표하지 않은 것 등을 어떻게 무슨 옆에 사이드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냥 예측해 보면 한덕수 총리가 주초에 하니까 주의 후반부에 뭐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예상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근데 이제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뭐 조금 겹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국무회의에 같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총리의 어떤 그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선고가 나올지 뭐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무슨 겹치는 부 있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수준은 사실상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도 간편한 것이고요, 간단한 것이고요. 우리 변론도 하루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무슨 전초이다, 무슨 본부 뭔가 상당한 부분을 내포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평의 과정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 쟁점이 한덕수 총리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 그 대통령께는 지금 제 큰 쟁점이 대여섯 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평결 결과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과대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2심 선고 잡혀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이제 별개의 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의 싸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치권에선 이 두 재판 시간표를 연관시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랄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재판 지연 작전을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했고 그런 면에서 법원이 이런 부분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저희들도 의구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실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꼭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일정이 윤 대통령의 어떤 사법 일정 그 탄핵 결과와 맞물려서 그렇게 헌재가 또는 법원이 연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로서는 그 여권에서 야권에서 이 대응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왜냐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지만 또 유력 대선 주자인데 이번에 1심에서 지금 피선거권이 선거권이 박탈당할 그런 상황이고 이번 2심에서도 그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그렇게 보면 야권에서는 대응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요. 저희들로서는 2심에서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4월 대법원까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부를 법원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 2심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황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 이렇게 저는 예측하죠. 자, 강승규 의원님, 지금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기각 이렇게 편말을 많이 들고 나왔었는데 최근에 각하 이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 각하를 요구하고 각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헌재 그 탄핵 심리 과정에서 국회 탄핵 소추 사유와 실제 나중에 그 국회가 또 그 소추 인단이 제 의결 없이 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것은 굉장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만큼 본안 심리에 가기도 전에 이것은 각하가 맞다는 것이 심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어요. 특히 이런 부분을 저희 측에서는 변호인단은 심리가 중단됐어야 된다. 그래도 공개 변론이 이루어진 것은 각하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헌재가 이것을 심리를 중단했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무슨 개정 헌법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증거 채택 문제 내란죄에 대해서도 헌재가 내란죄를 수사 결과가 다 완벽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 재판의 판결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형소법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개 변론에서 내란죄 국회 소추인단은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한 부분 등에 대해서 공개 변론에서 이것들 부분적으로 인용도 하고 공개 변론에서 그것 등을 채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이런 부분 등은 결국은 절차적 흠결로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많은 우리 보수계 법조인들의 해석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용 기각과는 달리 각하는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서 다시 이제 탄핵 소추부터 해가지고 추진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본인들의 절차적 흠결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서 근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그것이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회 소추 국회의 탄핵 소추부터 다시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 탄핵 소추가 108만 명의 국민의힘 중에서 상당 부분 의원 등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동의할 때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내란죄. 그래서 많은 부하 직원들이 내란죄로 구속이 되고 있었고 또 민주당은 내란죄라는 선동을 아주 그 증언 등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서 홍장원 내무라든지 또는 곽중근 사령관 등의 증언 등이 조작 또는 어떤 협박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만큼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다시 의결한 점은 달라진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각하가 돼서 다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 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자, 야권에선 이제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계엄의 내용적 측면을 한번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그 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등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그 헌법에서 보장된 비상계엄 조치의 범위가 정말 그 이번에 그 포고령이나 이런 부분 등이 벗어나느냐,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심대하냐라는 부분 등이 헌재가 제대로 그 심리를 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헌재가 국회의 내란죄를 처리한 것을 가지고 그 조서 내용을 공개적으로 활용했다가 또 뭐 소추안과 그 국회에서 소추안에서 뺀 것 등을 헌재에서 사용하다가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실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12.12 비상계엄에 대한 담화를 통해서도 원인을 밝혔지만 그 국회 대통령의 그 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9차례 탄핵권 남발이라든지 입법 관련 정부 예산권 파기됐다든지 이런 국헌문란, 야당의 국헌문란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었던지 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 그 계엄에서 그 선관위를 가서 이제 서버를 가서 들여다보기엔 조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 등이 왜 그랬느냐.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투표 수를 한번 좀 조사해보자 하는 것도 헌재가 2번이나 기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조치 그리고 그것이 우연적이고 위법적이려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범위를 심각했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민주당의 어떤 그 의회 독재 상황 등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원인이 될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강승규 의원님 말씀 중에 계엄 선포일 12.12가 아니고 12월 3일, 12.3인 것을 3일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살짝 바로 잡고요. 자, 지금 아까 뭐 29차례 뭐 계엄 탄핵 줄탄핵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감사원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라든지 8대 0으로 다 기각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마저 기각이 나오면 그게 대통령이 어쨌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헌재 영향을 미친다고 뭐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이 결국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라는 것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자체도 국헌문란이라고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29번 국회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탄핵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것을 권한을 이런 분이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남발했다 하는 부분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의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판단에 저는 근거가 됐을 거다고 그리고 헌재가 그 부분도 따져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의회에 국회에 군인을 보낸 것은 포구령 기존의 의회에 대한 비상계엄 조치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원적이고 위법적인 거다라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느냐. 그게 하나의 그럼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의 범위가 너무 그걸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은 사법의 잣대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가 그런 원인을 제한 거에 대해서는 그저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따져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자, 여야는 각각 상대방을 향해 이제 곧 나올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강승규 의원님께서는 승복을 결정할 주체는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는데 탄핵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적 하자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야당이든지 그것도 그에 대응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리에서 많이 거리의 광장에서 국민들이 저항권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찌됐든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됐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라라고 한다면 물론 단심제이고 우리나라가 그 법치 국가이고 삼권 분립이 있어서 그런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헌재 결과를 승복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럴 때 국민들이 그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여당이 아이고 이걸 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약간의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려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뽑힌 대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헌재 재판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이 내려져야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김상욱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검과 탄핵 소추안 표결 등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고 지금도 탄핵 인용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승기 의원님은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보수당인데요. 또 안보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보수도 있을 거고 또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보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다양한 스펙트럼이죠. 그러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의심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되면 단식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김상욱 의원의 정체성이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인지 그게 다양성인지 아니면 정체성이 다른 사람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자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지도 않고 그런 행동이 당론을도 몇 차례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던 거죠.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이 이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은 강력히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폭식 협박이다.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숨진 걸 감안하면 섬뜩하다. 내란 선동이다. 개딸총 동원령이다. 테러 조장이다. 원색적 비난 나왔습니다. 자, 강승기 의원님은 몸조심하라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려는 본인의 그 어떤 그동안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보여지자 초조하다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여러 표현도 있던데 거리 낭인 같은 행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명백한 내란 선동이자 테러 조장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테러 조장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 누구나 체포하라 그랬잖아요. 국민 지금 현행범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체포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가라는 그런 명령 아닌가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계속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일각의 관측에 의하면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단지 이제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어떤 탄핵 심판 선고와 좀 연동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 개시하겠다. 절차 시기는 좀 더 협의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0번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승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명백한 탄핵 협박 정치이고요. 탄핵 결의해놓고 시기는 또 그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저 반향 등을 겁내니까 또 실제 탄핵은 뭐 들어갈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요. 네. 예, 탄핵 정치, 협박 정치에 아주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을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해서 또 대행의 대행까지 나올지 여부는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또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어떤 심판 결과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것은 뭐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탄핵 정치를 얼마까지 더 이어갈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두고 여야가 막 공방을 벌였었는데 이제 뭐 그 연구소 보안 문제가 원인이다 이런 걸로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외정책 기조 문제 삼은 반면에 야당은 이 문제의 핵심이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추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프레임의 대가인 그 민주당이 아주 원자력 문제, 한미 동맹을 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조셉 이온 대리대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 문제, 간단한 문제 등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얘기처럼 대통령의 비상기업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기업 조치 외에 탄핵 정국에서 나온 민주당이 한미동맹, 한미협력 등을 문제 삼아서 탄핵 사유를 꼽은 이런 부분 등이 문제를 더 삼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됐다면 특히 그 에너지부 기술유출 사건이 23년 10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발생했고 민간국가 지정은 24년 12월부터 21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 에너지부의 기술유출 사건 이런 부분 등이 원자력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협력에 대해서 뭐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주 그렇게 또 다른 프레임을 걸었었는데 실제는 올해 1월 같은 경우 한손이나 미 웨스팅하우스가 그 원자력 문제의 분쟁을 완전 타결짓고 글로벌 산업에서 협력을 하기로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민주당의 그 한미 동맹을 어떤 기회가 오든지 훼손하고 그것을 뒤집어 쓰려는 어떤 그런 프레임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네. 자, 지금 그 여권의 잠룡들이 만약에 그 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불가피한 행보라고 보세요.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떤 지지자든 누군가가 어떤 자기의 표를 결정을 할 때는 가슴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무슨 탄핵이 되어서 2달 내 선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여서 한다고 그럴 때 실제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그런 후보에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가슴을 열겠습니까? 표심 잡기 행보가 아니라 표심을 흐트러뜨리는 행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움직이는 후보들이 정치를 참 모른다. 저보다도 훨씬 더 정치를 많이 오래 한 분일 텐데 참 정치를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정해지면 윤 대통령은 헌재 가십니까? 제가 단언하기는 없으면 대통령께서 그 판결하는 날은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예상하시고요. 그전에는 가서 본인께서 변론을 충분히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 거고 공개 변론 등에 참여를 하셨지만 아마 판결날은 그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이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서 하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의 이제 국정 혼란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돼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그 비상계엄조치와 탄핵정으로 이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미래의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나라 지금 낡은 구 헌법체제, 80년 낡은 체제를 바꾸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좀 해서 대시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 새로운 앙샵 내진 구체제를 좀 이제는 탈피해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총장협의회, 의총협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의총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해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자세한 결정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의과대학 총장협의회는 내일이죠. 21일까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5,058명에서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보다 강경한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네. 병역법에 따른 입영, 신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제외한 모든 휴학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조치를 취하고 출석 미달자는 유급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연세대나 조선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선 이유 뭘까요? 트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뭐죠? 의대생들의 복귀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휴학한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의 2,5학번까지 약 7,500명을 동시에 가르치는 더블링 상태에서도 교육과정 재설계를 통해 간신히 수업이 가능했는데 만약 내년까지 휴학 사태가 이어져서 2,6학번까지 합류하게 되면 1만 명이 넘는 학생을 한꺼번에 수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플링 사태는 2,4학번, 2,5학번, 2,6학번, 2,6학번 세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상황을 말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네. 제대로 된 의료 인력 배출도 어려워진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부 대학 총장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도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압박 속에서 일부 의대생들은 꼼수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을 내고 최소 학점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요. 예. 현재 휴학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휴학계가 반려되더라도 등록만 하면 제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결이나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이 3월 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네. 근데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이 방침도 폐기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이 올해와 비슷한 4,5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주제 바꿔봅니다. 가자 지구 1단계 휴전이 종료된 뒤에 연장 논의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명피해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네, 이스라엘군이 지난 17일 밤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네. 외신에 따르면 가자 민방위국은 18일까지 최소 47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의 하마스 군사기지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연계 무장 조직의 해안 선박 등을 타격했고요. 네. 19일에는 가자 남부 지역의 하마스 차량과 초소를 목표로 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구호 활동을 하던 UN 직원도 희생이 됐는데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구호 작업을 하던 불가리아 국적의 UN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UN 사업서비스 기구는 이들이 구호 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측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스라엘군 공격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마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앙에 자리 잡은 전략적 요충지인 넷자림 회랑을 다시 점령한 것은 네. 휴전 합의의 또 다른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이스라엘 측의 휴전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휴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재개하겠다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텔아비브 키리아 군기지에서 송출된 긴급 방송 담화를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부터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은 전투 속에서만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요. 인질을 되돌려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공습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간단히 말해서. 아직까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59명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휴전 연장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 재개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사실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 게이트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시 아얄론 전 국방장관은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측근들이 2012년과 2018년 카타르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6,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50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에도 국내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향응을 받은 혐의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 현직 총리 신분으로 기소됐습니다. 네. 자, 주제를 또 바꿔봅니다. 미국 기준금리 얘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왜 이번에도 동결했을까요?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이는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연준은 지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하면서 공격적인 긴축을 마무리했잖아요. 이번 결정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줄어든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성명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도 기존 예상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연내 몇 차례나 더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까? 일단 연준은 올해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인 점도표를 보면요. 연준 위원들의 인하 전망이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12월에는 19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중 15명이 2025년까지 최소 2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그 수가 11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는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데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로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물가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또 최근 월가에서는 경제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일부 경제 전망가들이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완만한 수준이라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뒤에 저녁 8시부터 오만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펼쳐집니다. 축구 대표팀으로서는 올해 첫 A매치고요. 네. 우리가 지금 B조 선두 달리고 있죠? 네, 승점 14점 B조 선두입니다. 사실 두 경기만 이기면 이제 사실상 조 2위를 확정짓기 때문에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갈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아무리 그다음 오만 쇼크 이런 얘기를 해도 오만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오만에만 빠지지 않으면 오만 정도는 이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첫 경기고 근데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는 사실 좀 활약이 좀 그랬었는데 네네. 본인이 이제 5개월 만에 홈에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홈에서 경기를 하니까 지난 3경기 연속골도 넣었고 네. 지금 팀 선두 달리고 있고 본인 얘기로는 컨디션 좋다고 하고 그래서 한 골 더 넣으면 이제 나름 4경기 연속골 최초의 A매치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선수도 되고 네. 또 당장 이번 요르단 경기까지 2경기를 더 출전하게 되면 역대 3번째 많은 이제 경기를 출전한 A매치 133경기 이훈재 선수와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레전드 계열에 들어서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나 공격수 라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수비가 문제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지금 보면 권경원 선수, 정승현, 또 조유민 대체로 한두 번 뛰었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대체 선수로 들어간 FC 서울의 김주성 선수까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선수 모두 각 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수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서 승점을 추가하게 된다면 요르단전 가기 전에 이번에 승점 17점 해놓게 되면 여유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한번 맞췄다는 이유로 몇 대 0,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하는데 2골 차는 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아무리 잔디 상황이고 하다고 하지만 우리 선수 전체적으로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 괜찮고요. 수비 불안. 근데 상대가 우리 수비를 뚫을 만큼 그렇게 예리한 공격력을 가졌냐 이걸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2골 정도 차로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점쳐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민재의 빈자리를 채울 선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잠시 지나가면서 언급하셨는데 최근 잔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이제 눈도 제법 왔는데 지금 경기가 열릴 곳이 고양 종합운동장입니다. 네. 거기 상태는 어때요?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여요. 지난 18일에 대설주의보 내리고 눈이 많이 와서 이거 정말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사용할 수 없는데 대체 구장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어제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공식 훈련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그런 거 하고 나면 잔디 상태가 어떻다 선수들의 입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는 특별히 별 얘기 언급가 없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또 잔디라는 게 예민하잖아요. 뛰다가 그러니까요. 보면 또 격하게 뛰다가 보면 어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호하지만 잠시 뒤 벌어지는 경기를 보게 되면 확실히 뭐 증명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저번 때 화면에 보니까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미끄러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잉글랜드에서 뛰던 국가대표 링가드 선수가 넘어지는 거는 아마 본인도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네, 본인도 어렸을 때 빼고는 아마 못한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이제 동네 축구장도 그렇진 않았을 텐데. 네. 자, 축구 얘기 그 정도 하고요. 다음은 야구 얘기해 봅니다. 2025 시즌 프로야구가 이제 시범 경기 마치고 드디어 이번 주말에 개막하죠? 네, 개막합니다. 뭐 조금 빠르긴 한데 보통 4월 초에 있는데 이번 주 일주 정도 빠르거든요. 네. 이제 18일 날 눈 때문에 고척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범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성적을 보면 지난해 5위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 강철 매직을 이끌었던 KT가 6승 1패로 네. 1위를 올랐고요. 5연승을 거둔 한화가 5승 2무 1패로 2위. 그리고 뭐 영원한 우승 후보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아가 3위.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특히 뭐 특별하게 많은 선수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받은 포지션 중에 역시 투수인 것 같아요. 네. KT의 그 1위를 이끈 소용준 선수 전체적으로 날카롭고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또 신인 드래프트 1위로 1순위로 들어온 키움의 정현우 선수. 세 차례 등판했는데 11이닝 안타 6개 맞았지만 뭐 2실점 그리고 자책점은 1점밖에 안 돼서 나름대로 신인치고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외국인 선수가 둘이 있는데 네. LG의 엘리제 에르난데스 선수하고요. 한화의 코디 폰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공을 경험한 선수들이 좀 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네. 스피드 아니면 볼이 막 지저분하게 오는 거예요? 스피드도 그렇고 무브먼트도 네. 좀 예리하다. 역시 메이저 그래요? 리그를 경험한 선수 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코디 폰세나 엘리저 선수가 잘해준다고 한다면 한화나 LG가 초반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그 코디 폰세 선수하고 라이언 와이스 선수를 보유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선발 자책점이 1입니다. 2.14밖에 안 돼요. 산하가 뭐 한번 무너지면 몇 점씩 내주고 그랬잖아요. 네네. 시범 경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한화의 마운드가 생각보다 강하게 구성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로 한번 뽑아봤어요. 요즘 이제 WAR이라고 해서 네. 대체 선수 대비 승률이 얼마나 높으냐, 뭐 승리 기여도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역시 기아 총합으로 따져보면 기아 선수들이 최강이다. 네. 그래서 1위 기아. 그다음에 2위와 3위는 근소한 차이로 LG가 2위, 삼성이 3위. 네. 그리고 4위 두산. 작년에 이제 이승엽 감독이 굉장한 고초를 겪었는데 4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좀 의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팀 5위는 한화입니다. 투수가 마운드가 전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 구장을 만들어서 새 구장 효과도 있을 겁니다. 네네. 우리가 새 옷 입고 기분 좋게 뭘 하는 것처럼 그럼요. 새 구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부터는 이제 KBS가 이제 토요일은 야구가 좋아. 그래서 혹시 뭐 저 18일 메이저리그 개막전 보셨을 때 박용택 해설위원 예고 보셨을 텐데. 네. 매주 생중계를 한다고 지금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하고 네. 또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는 두산 4위인 두산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1TV예요? 2TV입니다. 2TV. 네. 예. 매주 토요일 2TV를 트시면 2시 이후부터는 KBO 야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주 토요일 KBS 2TV 토요일은 야구가 좋아.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각 팀이 출사표를 던지는 미디어데이 열렸습니다. 어떤 팀도 결코 밀리지 않은 팽팽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예, 사실 뭐 감독이나 선수들이 나와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자사 광고의 경연장 같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일단 그 행사가 열린 곳이 그 롯데호텔이었는데 롯데 전준호 선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곳 롯데호텔 바로 옆에는 롯데월드. 저희가 우승하면 팬들을 모두 모셔놓고 롯데월드 투어를 하겠다. 이야. 그리고 이제 삼성의 강민호 선수가 최고의 놀이동산은 에버랜드 아니냐. 에버랜드에 1000명 팬 불러서 우리 1일 데이트하겠다. 그 각자 CEO들한테 뭐 허락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근데 더 재밌는 건 사실 LG 팬, 제가 만약에 LG 팬이라면 기대할 것 같아요. 네. 곤지암에 가서 바베큐 파티하고 LG 전자 제품을 사면 홍창기 선수하고 박혜민 선수가 직접 방문해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이런 우승 공약이 야. 마지막으로 좀 뭐 이제 우리가 우승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재밌는 거는 키움의 송성문 선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고척돔이 큰 텐트 같지 않냐. 우리가 통합 우승을 하게 되면 고척돔에서 모든 팬들을 모아놓고 캠핑을 할 거다. 야구장 캠핑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막 삼겹살도 구워 먹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발 좀 우승을 해서 팬들과 캠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침 넘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봅니다. 메이저리그는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해외 개막전으로 올 시즌 돌입했습니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렸네요. 네, 어제 이제 시카고 컵스하고 2차전이었는데요. 뭐 사실 오타니 쇼헤이가 도쿄돔에 도착하자마자 팬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어제 5회 초 5대1로 앞선 상황에서 네이튼 피어스 선수의 한 160km 가까운 공을 받아쳐가지고 우중간 펜스로 날렸습니다. 네. 근데 참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공이 맞고 그라운드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어디 맞고 떨어졌냐에 따라서 이게 홈런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물을 넘어서 그 관중의 손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홈런이네요. 그래서 홈런을 다시 비디오 판독 끝에 홈런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가 개막 2경기 만에 또 8타석 만에 첫 홈런을 터뜨렸는데 정말 재밌는 거 그 공을 받아서 야수가 이제 팬들에게 던져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을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10살 소년인데요. 사이타마 현의 초등학교 4학년생이래요. 네. 야구 보러 갔다가 오타니 홈런공을 받는 굉장한 행운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뭐 1차전에서도 5타수 2안타 치고 도쿄돔에서 안타 3개 치면서 팀은 2연승을 이끌었거든요. 네. 이제 LA로 돌아가게 되는데 뭐 남은 시범 경기 이대로만 보게 된다면 사실 LA 다저스라는 팀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요.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뭐 우리 대표팀을 지냈던 토니 에드먼 선수가 홈런을 치기도 했지만 김혜성 선수가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팬들과 함께 뭐 대활약을 펼쳐서 좀 환호했었다면 정말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약간 속도를 내볼게요. 메이저리그 우리 선수들은 시즌 앞두고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 제법 시범 경기 잘하나 했는데 또 허리 통증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4일 좀 가슴이 좀 철컹했죠. 근데 다행히 걱정이네요. 네, 근데 MRI를 받았는데 네. 뭐 크게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는 통증이 있어서 네. 계속 이렇게 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불안하죠. 활약을 펼쳐야 할 선수가 펼치지 못하니까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던 그런 뭐 기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유리몸 아니냐 뭐 이렇게 이거 그런 얘기까지요? 예, 달려들게 되고 근데 KBO에서 지난 7시즌 동안 굉장히 잘 버텨왔던 선수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상을 한번 당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반 멜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범 경기에 내보내겠다. 그래서 시범 경기에서 잘하고 한다면 잘하고 또 정작은 사실 뚜껑 열고 개막전부터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날려서 태평양으로 홈런을 하나 쳐주면 이런 우려가 말끔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배구 얘기 좀 해볼게요.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한국생명의 김연경과 현대캐피탈 문성민이 오늘인가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치르네요. 네, 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분 뒤에 이제 7시부터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TV 앞에 계신 분들은 그거 좀 챙겨 보실 필요도 있겠어요. 네, 김연경 선수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상대는 GH 칼텍스고요. 뭐 사실 은퇴 투어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는데 그 본인이 올스타전들을 치렀던 장충체육관에서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것 같고 물론 포스트 시즌에 남아 있어서 경기는 더 볼 수 있지만 정규리그 경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문성민 선수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OK저축은행과의 마지막 홈 경기에 출전하게 됐어요. 뭐 독일에서도 맹활약했고 대표팀에서도 맹활약했는데 이제 이런 한마디로 최고의 선수들이 하나씩 배구 코트를 떠나게 돼서 전설들이 떠나는군요. 네,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전설들이 자라날 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빨리 새로운 선수들이 채워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그렇고 포스트 시즌 마지막 남은 경기도 그렇고 우리 배구 여제 라스트 댄스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전 참 김연경 선수의 인생 이막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팬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럼요. 사실 뭐 그 흥국생명의 철쭉꽃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이 벌써 막 환호하는 소리가 사실 경기장도 아닌데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연경을 연호하던 팬들 아마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살아있는 전설 얘기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소식입니다. 최고권이 배드민턴 전형 오픈에서 우승한 안세영이 멋진 말 했어요. 아직은 자신의 전성기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 보여주겠다. 정말 당찬 포부죠. 정말 제대로 된 괴물이고 물건이 하나 나온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슈퍼스타들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머리도 좋고 네.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도 뭔가 달라요. 네. 그죠? 전형 오픈을 2년 만에 우승을 하고 올해 이제 사실 올림픽 이후에 20연승, 4개 대회 우승, 그리고 이 전통의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결승전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끝나고 인터뷰 자체가 그랬습니다. I'm the queen.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퀸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영국이고 내가 퀸이 된다 기분을 느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최고조에 온 거냐라고 하니까 아직은 7-80% 정도인 것 같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머지 20%를 더 채워서 이런 경기가 다시 안 올 경기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다른 경기가 올 것이다. 사실 이번에 그 결승전에서 79번의 랠리 끝에 점수를 따내는 장면은 그 상대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대를 랠리만으로 쓸어드릴 수 있는 정말 상대를 때리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오로지 그 라켓에 힘을 실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이 보여주는 거고 또 안세영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천이페이가 이제 숙적이었는데 요즘 보면 다른 중국 선수, 뭐 이게 일본 선수 야마구치라는 강적들도 많은데 거기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번에 마지막에 세계 2위 왕찌하고 할 때는 왕찌 선수가 혀를 둘렀고 마지막 그 79번째 그 랠리에서 이긴 다음에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이런 랠리를 하지 말자라고 했대요. 상대방은 사실 이긴 선수가 하지 말자고 하면 상대방은 진 선수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와서 하고 아직은 다 보여주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당찬포부를 밝혔는데요. 뭐 응원합니다. 네. 자, 배구 여제에 이어서 배드민턴 여제 얘기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이문세 봄바람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